얼마 전 한 뉴스에서 충격적인 현실이 공개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자녀를 키워냈지만 은퇴 후 남은 돈은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 80만 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해 결국 새벽마다 쓰레기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70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축액이 3천만 원도 되지 않고 10명 중 6명은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도 노후에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바뀌는 현실. 여러분은 과연 예외일까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70대가 되면 과연 얼마의 자산이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답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12층 70세 윤성호 씨의 거실 한쪽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골프백이 서 있습니다. 한때는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라운딩을 나갈 때마다 손에 들던 자랑거리였지만 이제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이죠. 성우 아빠, 저거 이제 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말에 윤 씨는 한참 동안 골프백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둬. 저거 보면 내가 그래도 한때는 부장이었다는 게 생각나잖아. 윤 씨는 30년 넘게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전국을 떠돌았고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은퇴 7년 차인 지금 그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 직후 아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성호 씨, 이제 좀 쉬면서 살자.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한 거 하면서. 그래,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 퇴직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계획대로 제주도로 한 달 살이를 떠났고 둘째 딸의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2천만 원을 내주었죠. 하지만 생활비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 한 달 170만 원, 집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도 병원비와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빠, 이번에 애들 학원비가 좀 빠듯해서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대답 대신 낡은 골프백을 만지작거렸죠. 그 안에는 아직도 오래된 골프공 몇 개와 다른 장갑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건 돈이 줄어든다는 불안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 물가는 빠르게 올랐습니다. 아내의 당뇨 치료비만 한 달에 30만 원, 윤 씨의 무릎 치료와 약값까지 합하면 의료비만 월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간 돈을 빼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120만 원 남짓. 그 돈으로 전기세, 가스비, 식비를 감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작년 겨울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이제 4천만 원밖에 안 돼. 알아. 올해는 좀 아꼈으면. 아끼는 걸로는 안 돼. 이제 진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윤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래된 골프백을 꺼냈습니다.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시절이 담긴 물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놀러 왔을 때 골프백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뭐야? 장난감이야? 윤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젊을 때 제일 아끼던 거야. 근데 이제는 그냥 추억이지. 그 대답을 하고 나니 목이 메었습니다. 젊을 땐 자산이 많지 않아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70대가 된 지금은 다시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은 건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불안뿐이었습니다. 지난달 윤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내가 다시 일 나가면 어때?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마음이 편하다면 우리 같이 버텨야지. 그날 밤 윤 씨는 낡은 골프백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한때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무거운 현실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윤성호 씨는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던 낯선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거실에 나와 낡은 골프백을 한번 바라보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시작이네 혼잣말을 하고는 두꺼운 점퍼를 걸쳤습니다. 첫 출근지는 새벽 물류센터. 무릎이 좋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게 힘들었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왔을 때 무릎은 얼얼했고 손목은 뻣뻣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조용히 따뜻한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성호 씨 괜찮아? 응,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니까 숨통은 좀 트이는 것 같아.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급으로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90만 원 정도.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무릎은 버틸 수 있을까? 이 몸으로 1년 뒤에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 한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첫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힘들지 않아요? 그 나이에. 윤 씨는 잠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 건 괜찮다. 근데 있잖아,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한테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거든. 근데 지금은 할아버지로서 손주한테 떳떳하고 싶다. 그래서 하는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는 말없이 낡은 골프백을 바라봤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이제 그 골프백이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지금 버텨야 하는 현실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최근 뉴스에서 나온 통계를 떠올렸습니다. 70대 가구 절반 이상이 저축액이 3천만 원 미만. 그 수치를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숫자였지만 지금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2,900만 원을 확인할 때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윤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성호 씨, 우리 집 팔까? 이 돈으로 전세 들어가면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윤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 그 안에는 가족의 웃음과 눈물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마련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다시 골프백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닿은 낡은 가죽의 질감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뭘 더 준비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뭘 더 해야 할까? 손주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우리 나중에 여행 가자. 라고 말했을 때 윤 씨는 대답 대신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서였습니다. 윤 씨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후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일이다. 내가 준비한 건 돈이 아니라 그 시간을 채울 계획이어야 했다. 지금도 거실 한쪽에는 낡은 골프백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랑의 상징은 아니지만 이제 윤 씨에게 그 골프백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이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작은 희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새벽 4시 반 알람을 듣고 일어납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안정을 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손주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 우리 여행 가자.
할아버지 준비 다 했어.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9세 박철민 씨의 거실에는 반짝이는 골프채 세트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세나 과시의 상징이 아닙니다. 박 씨에게 이 골프채는 한 가지를 상기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미리 준비한 선택이 노후를 바꾼다. 박 씨는 평생 건축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60세에 퇴직할 때 손에 쥔 퇴직금은 5억 원 남짓.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은퇴 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돈을 쓰거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박 씨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철민 씨, 이제 우리도 좀 즐기자. 남들도 다 해외여행 간다는데. 아내의 말을 들은 박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은 나중에도 갈 수 있어. 하지만 이 돈은 지금 다 쓰면 노후에 우리를 지켜줄 게 없잖아. 지금부터는 소비가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해. 그는 퇴직금 중 절반 이상인 3억 원을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배당형 상품과 임대용 소형 상가 투자에 분산했습니다. 중요한 건 큰 수익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철민이, 너 왜 이렇게 아껴? 퇴직했으면 이제 즐길 때지. 너무 아끼다 가면 뭐해.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가 노후에 겪었던 불안과 생활고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보다 쓸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60대 초반 박 씨는 작은 상가에서 월세 13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함께 합쳐 매달 약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선택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가장 먼저 아내와 노후 생활 설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가 매달 얼마를 쓰고 어디서 살고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같이 정하자. 우리 둘만의 계획이 있어야 해. 이 대화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 부부는 함께 지출을 조정하고 건강검진 일정을 세우며 여행 계획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처음엔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65세가 되었을 때 그 계획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생활비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불안 속에서 힘들어할 때 박 씨 부부는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과 계획된 지출 덕분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있잖아. 그때 당신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박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여행을 미룬 게 아니라 시간을 산 거야. 이 안정감이 바로 우리가 만든 여행이야. 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보다 많은 자산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철민아, 너는 노후가 안 무섭냐? 솔직히 나는 통장 잔고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는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섭지.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10년 전에 샀어. 그때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하루하루가 덜 떨려. 박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오후에는 아내와 산책을 합니다. 저녁에는 손주가 놀러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계획된 노후가 만들어준 평온함 덕분입니다. 그의 거실에 있는 반짝이는 골프채는 한때는 취미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그가 내린 선택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골프채를 볼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준비는 불안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평온할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야. 박 씨는 이제 주변 후배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노후는 퇴직하고 나서 준비하는 게 아니야. 적어도 50대 중반부터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해라. 현금 흐름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노후가 달라진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지만 불안은 없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보다 중요한 건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큰 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줄여주는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준비는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도 그는 저녁 식탁에서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 여행 어디로 갈까?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랑 가는 여행이면 어디든 좋아. 우리가 만든 이 안정감이 진짜 여행 같아. 그리고 거실 한쪽에서 반짝이는 골프채가 조용히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선택이 만든 행복한 노후의 증거처럼. 대한민국에서 70대의 노후 안정성을 보여주는 수치는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최근 통계청과 금융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약 4억 4천만 원 정도지만 그중 60% 이상이 부동산에 묵혀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은 평균 8천만 원 수준이며 심지어 절반에 가까운 가구는 3천만 원도 되지 않는 저축액으로 노후를 버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입니다. 이 수치는 국민연금으로만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고령층 소득 대체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은퇴자 소득 대체율은 평균 3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5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은퇴 전 벌던 소득의 3분의 1만 확보되는 셈이며 그마저도 대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개인 저축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 개인 저축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70대 가구 중 42%는 저축액이 1천만 원 미만, 22%는 3천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금융자산이 1억 원 이상인 가구는 12%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두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노후는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유동성이 결정한다. 즉, 집 한 채가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다면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장기 노후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미국 하버드대의 장기 노후 금융 보고서에서는 65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총 자산이 아니라 월 단위로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현금 흐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는 금융 자산이 최소 1억 원 이상 확보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의료비 부담과 생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일본 후생성의 노후 재정조사에 따르면 70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 26만 엔, 한화로 약 23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물가 수준과 의료비 상승률을 고려하면 국내에서도 최소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추정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또 다른 지표를 덧붙입니다. 자산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다. 퇴직 직후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5년 만에 절반 이상을 소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 구조의 변화와 예기치 못한 의료비 지출입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층의 연평균 의료비는 1인당 약 250만 원으로 전체 가계 지출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대비 연구에서도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로 꼽히며 이를 대비하지 못한 가구가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종합하면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얼마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노후 자산은 한 번 모아두는 돈이 아니라 평생을 유지하는 구조다.
다시 말해 70대의 노후는 단순한 퇴직금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얼마나 일찍부터 금융자산을 현금성으로 전환하고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해외 연구와 국내 통계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60대가 아니라 70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며 그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삶의 질과 존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불안한 노후를 막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노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조언합니다. 즉, 70대 이후의 삶을 안정시키는 건 거대한 자산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꾸준한 생활비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자산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저축액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그중 일부를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망을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르신 재무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 금융 상담과 자산 구조 진단을 제공하고 국민연금퇴직연금과의 연계 플랜을 제시해 줍니다. 부산시는 시니어 금융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에게 저금리 생활자금 대출과 동시에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재분배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은퇴설계 아카데미를 열어 50대 후반부터 노후 준비 교육과 소규모 임대 배당 구조 설계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시니어 재취업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5060 리스타트 센터를 통해 은퇴자들이 기존 경력을 살려 시간제 일자리를 연결하고 일정 기간 근로 소득과 연금을 병행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으며 자산소득 배분법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은 은퇴자가 일정 비율의 금융자산을 현금성으로 보유하고 국민연금과 배당소득을 합쳐 최소 월 22만 엔화나 약 190만 원을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시행하여 고령층이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도 의료돌 보험금융 상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은 리타이어먼트 인컴 레더라는 제도를 통해 은퇴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을 1015년 단위로 분리해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의 일부 국가는 지역사회 연계형 펀드를 통해 고령층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생활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해외 정책과 국내 지자체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한 번의 목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50대와 60대라면 지자체가 제공하는 금융 상담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세워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지금의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70대의 불안을 줄이고 평온한 노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낡은 골프백에 담긴 지난날, 반짝이는 골프채에 담긴 내일. 노후는 돈이 아니라 준비한 마음이 만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두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준비의 방향을 놓쳐 결국 70대에 다시 새벽 일을 나가야 했던 윤성호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골프백은 한때의 영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의 상징이었죠. 반면 박철민 씨의 집에는 반짝이는 골프채가 있습니다. 그는 퇴직 직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고 가족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불안 대신 평온을 택했습니다. 그의 골프채는 안정된 내일을 준비한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퇴직금의 크기도 가진 집의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지금의 선택이었습니다. 윤성호 씨가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현실이고, 박철민 씨가 만든 안정은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실에 무엇이 있나요? 낡은 물건 하나에도 우리의 지난날과 내일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지금 내리는 결정입니다. 오늘의 작은 준비가 내일의 눈물이 아닌 미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골프백을 남기고 싶은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두려움 대신 준비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70대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은퇴자, 늘어나는 건 병원비뿐입니다. 65세 이호철 씨는 요즘 5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망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통장 잔고 줄어드는 속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은퇴 부부의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 원.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식비, 보험료, 의료비, 경조사비, 교통비, 가끔의 외식이나 커피까지 조금만 여유를 부리면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들은 말합니다. 사는데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도 버겁다고요. 누구는 월 300만 원으로도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240만 원으로 버틴다지만 진짜 필요한 노후 생활비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미 수많은 은퇴자들이 이 문제로 눈물 찢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호 씨는 올해 63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 김영자 씨와 함께 살고 있죠. 그는 과거 중견기업의 생산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고 퇴직 당시엔 부장 직함을 달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실하고 묵묵히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퇴직금은 5억 5천만 원. 노후에는 일하지 않고 쉬며 살자고 다짐했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내가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이 돈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몇 달 후 박 씨는 아내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근처 상가 1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인테리어 공사에 8천만 원, 주방 장비와 냉장고, 테이블, 간판 등 잡비로 3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장사는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직장 시절 구내식당 담당 부서에 있었던 그는 국물 끓이는 데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첫 해, 어르신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이 집 국물 깊네. 옛날에 먹던 맛 나네. 하루 매출이 60만 원쯤 나오던 날엔 아내와 둘이 밤에 캔맥주를 까기도 했습니다. 자리만 잡으면 괜찮겠지라는 희망이 조금씩 생겼죠.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생기더니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고기, 양지, 내장 같은 주요 식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배달앱에 등록했지만 수수료가 건당 3,000원이 넘는 데다
포장 용기비까지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배달 직접 수행을 선택했고, 낮에는 가게에서 끓이고, 오후엔 오토바이로 음식을 나르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나면 남편은 주방 뒷문을 걸어 잠근 뒤 홀에 남겨진 설거지통 앞에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낡은 정장과 해진 구두는 여전히 벽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을 다시 입을 일은 없지만 그 시절의 자신을 잊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연금이라도 조금씩 아껴가며 살 걸 그랬어. 나는 반대했잖아. 당신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 서로에게 쌓인 감정은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마다 터졌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없는 낮 시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나 이제 못하겠어.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닫으면 완전히 끝나는 기분이 들어서요. 그나마 이 가게라도 있어야 내가 뭘 하고 있다는 위안이 되거든요. 그의 말엔 체념과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의지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 차에 접어든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점심 장사만 간신히 이어가고 저녁 장사는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주방과 홀을 부부가 직접 다 돌보다 보니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자재 값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올랐고 전기세와 가스비도 2, 3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갑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작년엔 딸 결혼식에 1,000만 원이 들었고 올해 초엔 냉장고가 고장나며 또 3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최근엔 병원 진료비로 100만 원 넘게 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사요. 살림살이는 10년 넘은 것들 뿐인데 고장나면 그냥 참고 쓰거나 중고로 사죠. 아내는 이제 주말이면 조용히 방 안에만 있습니다. 한때는 함께 나들이 가던 공원도 시장 구경도 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젠 어디 나가자고 해도 기운이 없어요. 그 말이 박 씨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끔은 자책감이 밀려와 한밤중에 혼자 국밥 재료를 썰다가 멍하니 고무장갑 낀 손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가게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박 씨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성실하게 살던 사람도 일이 힘들구먼. 그럼 우린 도대체 어찌 살아야 하나?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엽니다. 구두는 해지고 정장은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박성호 씨는 여전히 매일 하루를 준비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열 씨는 올해 67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함께 단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년의 삶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씨는 58세까지 공공기관의 회계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준공공 영역에서 오래 근무했기에 퇴직 당시 연금 성격의 퇴직소득과 퇴직금 약 3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퇴직 후 카페나 치킨집 창업을 고민할 때 이 씨는 단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모험하지 않는다. 낯선 건 하지 않는다. 그는 퇴직 5년 전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퇴직과 동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마련하자. 둘째, 집은 무조건 자가로 만든다. 셋째,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자. 그는 이 원칙에 따라 퇴직 2년 전 서울 외곽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성남시 수정구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집값은 1억 6천만 원.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은 돈과 적금을 합쳐 마련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지붕 밑만 안정되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노후의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그는 52세부터 노후 준비 강의를 들으며 국민연금 외에 즉시연금 상품 2개를 5년 분납으로 준비했습니다. 매달 120만 원씩 10년 만기형 적금도 병행했죠. 퇴직 후 그가 손에 쥔 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월 85만 원, 즉시연금 A월 50만 원, 즉시연금 B월 42만 원, 퇴직 후 6개월마다 만기 도래하는 적금 연간 2,400만 원. 이정열 씨 부부는 매달 177만 원의 고정소득이 있고 적금을 꺼내 쓸 때마다 보너스처럼 생활비에 보탭니다. 그렇다고 이 씨가 무조건 절약만 하는 삶을 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62세부터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와는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소극장 연극을 보러 갑니다. 돈을 쓸 땐 씁니다. 대신 계획해서 씁니다. 그의 하루는 매우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짜여 있습니다. 오전엔 뒷산을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점심은 아내와 함께 집에서 차려 먹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공원 벤치에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연금과 투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는 작년부터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후 재무관리 강의를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파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죠.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게 노후에선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 씨는 딸에게 결혼할 때 일시금을 한번 지원하고 이후 독립을 확실히 했습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줄 땐 항상 용돈 통장에 고정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지출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부담도 간섭도 되지 않아요. 그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이런 준비를 시작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계획한 만큼 살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만 살면 그건 하루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입니다. 지금 그의 월 평균 지출은 부부 기준으로 약 240만 원, 보험료 35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80만 원, 교통 문화 기타 소비를 합쳐 약 100만 원 안팎입니다. 이 씨는 한 달 지출을 엑셀로 관리하고 매년 한 번 생활 총정산표를 만들며 다음 해의 예산 계획까지 미리 세웁니다. 돈이 여유 있다고 삶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쓰는지를 아는 게 진짜 여유입니다. 그의 말은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이정열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지금 내 인생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쓰는 이 돈이 나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는가? 그의 집 마당에는 봄이면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작은 텃밭에서 상추가 자랍니다. 그 평온한 풍경 속에서 그는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온 길,
그 길 위에서 그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의 자리로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노후 준비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월 평균 생활비로 약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부부 기준으로 적정 생활비는 약 330만 원에서 360만 원 사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보험료, 의료비, 문화비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항목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현실적인 체감 지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고정소득 없이 이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은퇴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실제 수령하는 국민연금 평균액은 1인당 월 약 65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부부 기준으로 합쳐도 130만 원 남짓입니다. 이 역시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경력 단절이나 소득 공백이 있는 사람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해외 통계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5% 이상으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고령자 중 셋 중 1명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과 기초생활지원 정책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 노후소득 대체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유럽 재무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재무 안정성은 소득의 절대 크기보다는 소득의 예측 가능성과 지출 구조의 균형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과 지출 구조가 안정적인가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은퇴자 중 자영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익을 기대했던 다수는 평균 2년 이내에 손실을 경험한 뒤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창업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초기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고정적인 지출은 유지되면서 수입이 들쑥날쑥해지거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생활의 불안정성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이와 반대로 퇴직 전부터 생활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연금, 즉시연금, 저위험 자산으로 기반을 다져놓은 은퇴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미국 은퇴재정연구소에 따르면 월 고정 수입이 지출의 80% 이상을 커버하는 은퇴자의 경우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한 국제금융 컨설팅 기관의 2024년 노후계획 백서에 따르면 노후의 생존 기간 중 갑작스러운 의료비, 가족 지원, 주택 유지비 등 비정기 지출이 발생하는 빈도는 평균 3.7회이며 이로 인해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이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단순히 적정 생활비만 계산하는 것으로는 현실의 변수를 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은퇴자 대상 소비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지출 1순위는 의료비가 아닌 자녀 지원이었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의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수천만 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생활비와 노후 설계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현실과도 매우 유사한데
최근 조사에서도 부모 세대가 자녀의 결혼이나 육아를 이유로 본인의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5년 기준 한국의 고령자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연간 약 18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는 이제 단순한 변동비가 아닌 준고정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연금 외 별도의 수입원이 없거나 의료비 예비비를 고려하지 않은 은퇴자는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재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이제 노후는 5년, 10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5년, 때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 이 말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보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가 얼마나 견고한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일회성 전략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는 유기적인 체계여야만 진짜 의미 있는 노후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절약이 아니라 내 삶의 지출을 정확히 이해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노후 재무 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안전하고 준비하지 않은 만큼 고단하다는 것. 이것이 수많은 통계와 실제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고정 지출의 구조 조정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매달 반드시 나가는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조언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지자체들이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고령자의 생활 환경과 복지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며 무료 건강검진, 식사 배달, 안전 바우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노인 건강돌봄 서비스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의 노인에게 만성질환 관리와 주거 위생 개선을 동시에 지원하며 경기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공공근로, 복지시설 지원, 환경정비 등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9,988 행복지킴이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원, 안전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동주민센터 또는 시니어 클럽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양하게 시행 중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중심으로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정간호, 물리치료, 식사배달 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이하의 고령자에게는 이 서비스 대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일본은 지역 포괄지원센터 시스템을 통해 의료, 복지,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고령자 1인당 상담센터가 지정되어 노인의 복잡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홈케어 제도를 통해 식사, 목욕, 재활치료, 약 복용 관리 등을 하루 단위로 파견 간호사가 방문해 제공하며 고령자의 자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노인 대상 재무 상담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시니어 금융 클리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후 자산 운영, 부채 관리, 상속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10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노인 금융 안심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이를 통해 전화 금융 사기 예방 교육, 고위험 투자 방지 교육 등을 지역 복지관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이 외에도 서울 노원구는 AI 돌봄 스피커를 독거노인 가구에 설치해 응급 상황이나 정서적 고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간단한 음성 명령만으로 동주민센터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울산시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고령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보급하고 주기적인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 의사와 복지사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구축 중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결국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언젠가 쓰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예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역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자원을 내 삶에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찾고 연결하고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일을 바꿉니다. 지금이라도 복지관에 전화해 보는 것,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하는 것, 지자체 복지 홈페이지를 둘러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내 삶을 지키는 준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찾는 데 필요한 건 단 한 번의 관심과 용기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핍니다. 계절이 변해도 사람은 다시 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두 사람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한 사람은 50이 넘은 나이에 용기를 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가족과의 갈등, 건강의 악화,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낡은 정장과 해진 구두는 그의 지난날의 자존심이었고 텅 빈 가게 안에서 매일 새벽국을 끓이며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일찍부터 준비하며 지금은 작은 집 마당에서 상추를 따고 매화가 피는 봄을 기다리며 커피 한 잔에 고요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잘 산다는 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지출을 한번 정리해보고 동네 복지관에 문의해보고 주민센터의 안내 책자를 한 장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의 내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노후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린 매일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눈물 섞인 후회가 아닌 따뜻한 웃음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들으셨나요? 은퇴한 지 2년 된 59세 남성이 가족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성공한 사장님처럼 살아가려다 결국 집 한 채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은 사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거실 식탁 위에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대출 명세서만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건 이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50대, 60대 가정 중 절반 이상이 같은 불안을 안고 산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체면, 언젠가 내 가족의 짐이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의 시선, 한때의 영광,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줄 알지만 어느 순간 그게 삶을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때 잘 나가던 가장으로 불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반드시 내려놔야 할 것과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진 씨는 64시다. 한때 그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한 박 부장으로 불렸다. 매일 정장을 입고 회색 BMW 외제차를 타고 출퇴근하던 시절, 그는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2022년 정년퇴직을 하며 받은 퇴직금은 4억 원. 평생의 노력 끝에 얻은 그 돈은 가족의 노후와 그의 자존심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퇴 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돈은 빛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낡은 BMW 한 대와 갈라진 가족뿐이었다. 퇴직 직후 성진 씨는 여전히 자신을 존경받는 부장님이라 생각했다. 아내 윤미 씨가 이제는 형편에 맞춰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여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초라하게 살았어? 아직은 괜찮아.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명절이면 그는 늘 백화점으로 향했다. 부모님, 처가, 친척 선물을 준비하며 통장을 열 때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사람은 겉이 반이야. 체면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2023년 설날 윤미 씨가 계산서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당신, 우리 통장 잔액 진짜 확인해봤어? 알아, 걱정 마. 아직 충분해. 그 대답은 현실을 가린 자존심이었다. 문제는 은퇴 두 번째 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남은 돈 일부로 작은 와인바를 열었다. 회사 후배들, 거래처 사람들만 와도 손님.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2024년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반년도 되지 않아 매장은 문을 닫았다. 남은 건 수억 원의 대출과 쌓여가는 이자 고지서였다. 어느 날 밤 윤미 씨가 식탁에 고지서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성진 씨, 이제 BMW 팔자. 지금이라도 팔면 빚 조금은 막을 수 있어.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차 팔면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야. 박 부장이 망했다고. 난 그 꼴 못 봐. 윤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집안을 짓누르고 있었다. 2025년 봄, 통장 잔액은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날 밤, 고등학생 딸 은서가 방에서 나와 말했다. 아빠, 나 이번 달까지만 학원 다닐게. 엄마 힘든 거 다 보여. 성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윤미 씨가 조용히 말했다. 체면으로는 애 미래 못 지켜. 그는 그 말을 삼키듯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는 BMW 키를 손에 쥐었다. 어느 토요일 저녁, 대기업 시절 후배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부장님, 오랜만에 뵙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다시 박 부장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모임 날, 그는 낡은 BMW를 닫고 달인 셔츠를 입었다. 윤미 씨가 물었다. 오늘 어디서 만난다고 했지? 강남 호텔 뷔페 후배들이 잡았다네. 우리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 없어 보이면 안 돼. 난 그래도 부장이었어. 호텔의 밝은 조명 아래 후배들은 그를 여전히 부장님이라 불렀다. 예전엔 전설이셨죠. 하루 매출 억대 찍던 시절 기억나세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웃음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긁히는 카드 소리. 집으로 돌아온 밤, 윤미 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손을 떨었다. 이번 달 카드값 500이 넘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보다 무거운 침묵이 집안을 덮었다. 성진 씨는 말없이 BMW 키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몇 달 뒤 대출 이자는 돌려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은행에서 담보 압류 절차 착수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윤미 씨는 이삿짐 상자를 접으며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집 아니야.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 체면 때문에 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엔 눈물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성진 씨는 낡은 BMW 옆에서 중얼거렸다. 차라도 지키면 사람들이 덜 불쌍하게 보겠지. 그러나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집은 비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남은 건 체면을 위해 끝까지 붙잡은 외제차 한 대와 무너진 그의 노후뿐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62인 김태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은 퇴직금 3억 2천만 원과 부부가 평생 모은 8천만 원의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할 때 태수 씨에게도 주변에서 숱한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카페가 대세라던데 내 인맥이면 무슨 가게든 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은퇴 후에는 체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잃은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무너진 노후는 다시 못 세운다. 퇴직 후 첫 해, 그는 20년 가까이 몰고 다닌 외제차를 중고로 팔았다. 주변에서 아깝다는 말을 했지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필요한 건 차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에요. 이 차를 유지하려면 세금, 보험료, 유지비만 해도 한 해에 7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이면 1년 생활비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죠. 아내 이정희 씨와의 첫 대화도 인상적이었다. 퇴직금이 들어오자마자 부부는 식탁 위에 전 재산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숨김없이 돈 얘기하자. 이 돈은 우리 둘의 남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야. 그날 두 사람은 3억 원을 세 개의 통장으로 나눴습니다. 생활비, 비상금,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 자금. 태수 씨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은퇴 후 소비 기준을 철저히 낮춘 것이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백화점 상품권을 돌렸지만 퇴직 첫 설에는 직접 쓴 손편지와 소박한 건강식 세트를 준비했다. 형제들이 부장까지 한 사람이 너무 검소한 거 아니야? 라고 농담을 건넸지만 그는 담담히 대답했다. 체면은 잠깐이고 노후는 평생이에요. 이 작은 변화는 부부의 대화를 바꿔놓았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 할까가 아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가 중심이 됐다. 은퇴 2년 차, 그는 정부의 은퇴자 재무설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상담받은 첫 조언은 명확했다. 노후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투자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달 가계부를 쓰며 현금 흐름을 체크했다. 점심을 외식 대신 집밥으로 바꾸고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절약 습관을 들였다. 이 모든 선택은 화려함을 잃는 대신 안정감을 얻는 과정이었다. 2025년 한국의 물가는 치솟고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많은 은퇴자가 빚과 생활비 사이에서 허덕일 때 태수 씨 부부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달 국민연금 180만 원과 소득형 전환연금에서 나오는 9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했고 비상금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딸 소연 씨가 이렇게 말했다.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편안해? 친구들 집은 요즘 돈 문제로 분위기가 항상 싸늘하다던데. 그 말에 태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불안이야. 우리는 불안부터 막은 거야. 태수 씨의 노후는 화려하지 않다. 낡은 아파트, 중고차 한 대, 검소한 생활. 그러나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내가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장면은 지난 겨울이었다. 부부는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서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윤미 씨가 말했다. 당신, 부장 때보다 지금 표정이 더 편안해 보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야 알겠어. 진짜 체면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거였어. 태수 씨는 은퇴 후에도 한 번도 큰 돈을 벌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그 결과 그는 지금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작은 여행을 꿈꾸며 살고 있다. 그의 노후는 화려하진 않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박성진 씨의 사례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특히 60대 가구 중 40% 이상이 퇴직 후 3년 안에 대출을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험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들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생활 필수품 가격은 2년 전 대비 평균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정 수입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실질 구매력에서 평균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최근 보고서는 은퇴 후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가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높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글로벌 재무연구소의 장기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의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소비 압박이라고 부르며, 은퇴 이후에도 직장에서의 역할과 체면을 유지하려는 심리가 실제 재정 상태와 괴리를 만든다고 분석합니다. 이 심리가 가족 관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중요한데, 한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량과 부동산 같은 상징 자산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태도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은 해외 논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연구 프로젝트는 은퇴 후 차량 유지비와 체면, 소비를 줄이지 않은 가구의 평균 파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가구 대비 2.7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장기 패널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20% 이상을 초기 2년 동안 비필수 소비에 사용한 집단이 이후 10년 동안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이며, 이 기간 동안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적 자산 유지가 재정적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단계에서 재정 상태를 가족과 공유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노후의 안정성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박성진 씨 사례와도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의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체면을 위해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재무 전문가들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은퇴 후 첫 번째 실수는 수익이 아닌 지출에서 시작된다.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은 이런 경고를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연금 체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평생의 노후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은 통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의 눈물과 한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통계는 박성진 씨의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전국 가계 재정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특히 60대 가구의 42%는 퇴직 후 3년 안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2년 전 대비 6% 이상 높아졌고, 전기와 가스 같은 필수 공공요금은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실질 구매력은 평균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정 수입 없이 체면을 위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재정 악화를 의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은퇴 후 재정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퇴 초기 3년 동안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가구는 계획을 세운 가구보다 파산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비를 지속한 집단은 자산 감소 속도가 같은 연령대 평균의 2배에 달했습니다. 해외 장기 패널 연구에서도 비슷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10년 추적 조사에서는 퇴직 후 첫 2년 동안 퇴직금의 20% 이상을 체면과 상징적 소비에 사용한 가구가 이후 빈곤선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45%를 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차량 유지비와 명품 소비처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을 줄이지 않은 은퇴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파산 위험이 2.5배 이상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차량은 상징적인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캐나다의 한 노후 재정 프로젝트에서는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외제차를 유지한 가구의 70%가 5년 이내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합니다. 은퇴 후 첫 3년은 노후의 안정성을 결정짓는 시기이며 이 기간의 체면을 위한 소비와 상징 자산 유지가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재정 소통 부재가 갈등과 단절을 불러오는 결정적 요소라는 사실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국제가족재정연구에서는 은퇴 후 2년 차에 가계 부채가 급증한 가정의 60% 이상이 부부 갈등과 자녀와의 대화 단절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진 씨의 사례는 이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재정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고 낡은 BMW를 끝까지 붙잡으며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체면이라는 이름의 소비가 빚을 만들고 그 빚이 가족을 갈라놓았습니다. 반대로 해외 통계는 반대의 길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초기 은퇴 자산의 70% 이상을 보호하고 체면, 소비를 줄인 가구는 10년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다. 특히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소비는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 지금 한국의 경제 환경은 이 경고를 더욱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고금리, 물가 상승, 연금의 한계 속에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노후를 뒤흔드는 시대. 그 무게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박성진 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체면은 빛나도 사랑은 더 깊어야 한다. 돈은 사라져도 믿음은 남아야 한다. 집은 무너져도 가족은 함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영광과 체면을 붙잡다. 결국 가족과 삶을 잃은 박성진 씨의 이야기. 또 하나는 불안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고 노후의 작은 행복을 지켜낸 김태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같은 출발선에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리지 않으신가요? 성진 씨는 낡은 BMW를 지키며 체면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그 차 옆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 씨는 외제차 대신 가족을 붙잡고 화려한 소비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집은 크지 않아도 따뜻했고 통장은 두껍지 않아도 웃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선택의 길목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도 외형도 아닌 함께 살아갈 사람들 아닐까요? 노후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곁에 남아있는 미소와 손길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60대, 7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보다 소중한 건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온기이고 BMW의 로고보다 값진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 모두 태수 씨처럼 사랑을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체면이 아니라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가는 노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